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10일 정도 푹 쉬고서 오늘 다시 공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풀면서 암기해야 되거나 꼭 알아야 할 지문들을 한 줄씩 문제 형식으로 한번 볼 겁니다, 같이. 제가 한 줄 문제를 읽어드리면 한 3초 정도 시간 드릴 거예요. 그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세법학개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부터 우리 시작하죠. 국세기본법 4문제, 국세징수법 4문제, 조세범처벌법 2문제, 소득세법, 법인세법 각각 10문제, 부가치세법 8문제, 마지막 국세,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2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국세기본법부터 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 과세를 보면요. 좀 확대해 드릴게요.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서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자, 할 수 없고요. 5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해서는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까? 있어요. 결정 또는 경정 청구할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해서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 외에 기한 후 신고한 자에 대한 경정 청구 및 수정 신고를 허용합니까? 자, 허용해요. 사유가 8가지 있는데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따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 외에 기한 후 신고한 자에 대한 경정 청구 및 수정 신고 허용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자, 할 수 없습니다. 수정 신고해야 됩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 신고해야 돼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경우라도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행위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해서 해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해제권의 행사에 의해서 해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과세 받고요. 국세환급금 같이 볼게요.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 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몇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까? 5년입니다. 국세환급금의 발생 원인으로서 납부 또는 징수에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 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은 무엇입니까? 잘못 납부한 금액, 오납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국세환급금의 발생 원인으로서 초과해서 납부한 금액, 관합금은 신고납세 방식에 있어서 신고로 또는 부가과세 방식에 있어서 부가결정으로 각각 확정됩니까? 그렇지 않고요. 신고 또는 부가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해서 조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됩니다. 부가결정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 또는 부가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해서 조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된다. 뭐가요?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즉 관합금은요. 그럼 다음으로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개별 세법에서 환급하기로 정한 세액을 뭐라고 부릅니까? 환급세액이라고 하죠.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 의무자가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할 경우에 즉시 환급해야 됩니까? 즉시 환급해야 됩니다. 자, 환급금에 대해서 봤고요. 연대납세 의무 보겠습니다.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됩니까? 각각 송달해야 되죠. 연대납세 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고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보낼 때에는 그 연대납세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게 됩니다.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자녀재산을 분배한 경우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그 법인과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법인과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분배받은 자와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자, 국세기본법 마지막으로 납세 의무자의 원천징수 의무자가 포함됩니까? 그렇지 않죠? 납세 의무자는 연대 납세 의무자와 제2차 납세 의무자 및 보증인을 말하게 됩니다. 자,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와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즉 원천징수 의무자를 합해서 말하는 게 납세자고요. 납세 의무자랑 납세자는 같은 용어가 아닙니다. 자, 그럼 국세징수법 넘어가 볼게요. 국세징수 계산입니다. 자, 국제징수 계산 문제가 나오면 압류금지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크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이 있고요.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그리고 급여 채권의 압류 제한, 이렇게 세 가지는 압류금지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그 중에서 자세하게 하나씩 볼게요.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해약 환급금 및 만기 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몇만 원 미만인 예금을 소액금융재산이라고 부르게 됩니까? 185만 원 미만이면 소액금융재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185만 원 미만은 압류금지 재산으로 분류되겠죠. 자, 사망보험금 중에서 몇만 원 이하의 보험금은 압류금지 재산으로 분류됩니까? 1,000만 원입니다. 사망보험금은 1,00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장애 회복을 위해서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과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에서 이거 위에 이 장애 회복을 위해서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합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장애 회복을 위해서 실제 지출되는 비용은 전액 압류금지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보장성 보험의 해약 환급금 중에서 몇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금지 재산으로 분류됩니까? 보장성 보험의 해약 환급금은 150만 원 이하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에서 농업, 어업, 직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와 비품은 압류할 수 없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일하는 데 필요한 것은 압류할 수가 없어요. 급여 채권의 압류 제한인데요.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몇만 원 미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한 압류할 수가 없는데, 몇만 원일까요, 이게? 185만 원입니다. 자, 강제징수 계산 받고요. 강제징수 이론 보겠습니다. 납부기한 전 징수할 수 있는 경우 6가지가 있어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징수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떠오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겠습니다. 체납, 경매 파산, 거래정지 처분, 해산, 포탈. 자, 유령인데 유령은 뭐냐면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납부기한 전에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체납은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 처분이 시작된 경우에는 납부기한 전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거래정지 처분 뭔지 아시겠죠?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서에서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도 납부기한 전에 징수할 수 있고요. 자, 법인이 해산했을 때, 그리고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자, 이런 경우에는 납부기한 전 징수할 수 있는 경우 6가지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동시에 납부기한 전 징수할 수 있는 국세 5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를 위에 6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면은 이제 납부기한 전에 징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국세 5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납부고지를 한 국세, 과세표준 결정을 통지한 국세, 원천징수한 국세, 납세조합이 징수한 국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이 5가지는 납부기한 전 징수할 수 있는 국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납부고지를 한 국세와 과세표준 결정을 통지한 국세, 원천징수했고 납세조합이 징수했고 그리고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는 납부기한 전에 징수할 수 있는 국세 5가지로 해당합니다. 그럼 징수 절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2차 납세 의무자에는 납세 보증인과 세법에 따라 물적 납세 의무를 포함하는 자도 포함됩니까? 답이 안 적혀 있는데 포함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 중에서 지정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납부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급해야 됩니까? 자, 그렇습니다. 징수결정 즉시 발급해야 되고요. 다만 제14조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에 발급하게 됩니다.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부고지서에 의하는 경우에 납부고지는 징수고지로서의 성질은 있으나 부가고지로서의 성질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부가고지로서의 성질도 있습니다. 납부고지는 부가결정을 고지하는 과세처분의 성질과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어요. 또한 2021년부터 납세고지와 납부통지는 납부고지로 통일했습니다. 자, 같은 말인데 납세자의 종류에 따라서 누구한테는 납세고지라고 불렀고 누구한테는 납부통지라고 불렀던 거예요. 통일해서 둘 다 납부고지로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조세범 처벌법 같이 볼까요?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죄인데요. 5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원천징수 의무자의 처벌, 체납처분의 면탈에 관한 처벌, 조세포탈범의 처벌, 명의대여 행위자에 대한 처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에 대한 처벌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거 공부를 좀 하셨으면 이걸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대충 읽다 보면은 느낌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로 몇 개 알고 넘어가야 될 건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자에 대한 처벌에서 자,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공급가액을 부풀리거나 위장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에 대한 처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매출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조세범 처벌법상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 위반 등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빠르게 소득세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양도소득세 보겠습니다. 자, 문제 푸실 때 양도소득세 문제가 나왔어요. 만약에 계산 문제인데 양도 취득 모두 실거래가액이면 푸세요. 빨리 풀 수 있으니까. 그런데 모두 실거래가액이 아니라 좀 꼬았어요. 뭐 기준시가로 냈거나 이랬으면은 일단 패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계산 문제 포인트들을 한번 볼게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 있죠? 자, 몇 년부터 몇 배로 그리고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일반적인 자산인 경우에는 몇 년부터 몇 배로 적용됩니까? 자, 3년부터 2배수, 한도는 30%, 총 15년까지 공제됩니다. 그러면 3이 6%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주택의 경우는 몇 년부터입니까? 자, 주택의 경우 보유와 거주로 나뉘게 돼요. 자, 보유는 3년 4배수고요. 거주는 2년 4배수입니다. 한도는 둘 다 각각 10년 40%고요. 즉 최대 80%까지 공제율이 적용할 수 있어요. 주택의 경우는 보유와 거주 나눠져 있다. 자, 그러면 고가주택의 경우 어떻게 됩니까? 기억나세요? 몇 년부터 몇 배로, 그리고 한도는 어떻게 되죠? 자, 3년부터 8배입니다. 한도는 80%, 10년까지 공제되고요. 자, 계산할 때 양도차익 곱하기 장기보유 공제율을 한 다음에 자, 양도가액에서 9억을 차감한 것에 곱한 다음에 양도가액과 나눠줬었죠. 계산할 때. 기억나실 거라 봐요.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에서 조합원 입주권에 관해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하게 돼요. 장기보유 특별 공제할 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한다. 자, 그러면 기본 공제 금액 얼마인지 기억나십니까? 250만 원이죠. 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하는 건데 자, 양도가액의 원칙은 뭐입니까? 실지거래가액이죠.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준시가만 일단 볼게요.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를 보게 되면은 토지는 일반지역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지정지역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곱하기 배율을 하게 되고요. 건물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으로 하게 됩니다. 주택은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으로 하게 되고요. 국세청장이 결정 고지한 가격이 있을 때는 그 가격에 의하게 됩니다. 국세청장이 지정 지역 내의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장이 일괄 고시한 가액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 기준시가에 관해서 본 거예요. 자, 주식의 기준시가를 보면요. 자, 매매거래가액과 감정가액에서는 사용하지 않게 돼요. 주식은 양도일 취득일 이전 1개월간 공표된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게 됩니다. 비상장 주식은 패스할게요. 자, 기준시가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럼 취득가액 한번 볼게요. 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죠. 근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 매매거래가액, 그 다음에 감정가액, 그 다음에 환산취득가액 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양도가액의 기준시가를 선택했으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 자, 양도 당시에 실지거래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이 셋 중에 하나로 했을 거 아니에요. 기준시가로 했으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하게 되니까 환산취득가액은 계산하지 않겠죠. 자, 그럼 셋 중에 하나 양도가액으로 선택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시 기준가액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양도시 기준가액과 나눠주면 환산취득가액이 되게 됩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경우에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한다. 여기 나오고 있죠. 자, 이거 환산취득가액 계산하는 거 까먹기 쉽습니다. 그런데 알 필요 없죠. 환산취득가액 계산하게 되면 계산 문제 안 풀 거니까 1차에서 2차 준비할 때 그때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럼 기타 필요 경비의 산정인데요. 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나오게 되면
필요경비 이제 차감해 주잖아요. 취득가액이 실질거래가액으로 적용된 경우에는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에서 양도취득 모두 실질거래가액이라면 풀게 되는 거예요. 필요경비 계산하기도 쉬우니까. 자본적 지출액이 있는데 종류가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하셨으면은 대충 느낌 오실 테니까 일단 그냥 넘어갈게요. 지금 양도비용은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이런 거래세 아니면 뭐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명도비용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이런 걸 합한 금액이 필요경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취득가액이 실질거래가액 이외의 가액으로 적용됐을 때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필요경비로 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근데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했을 때에는 이 환산취득가액 더하기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더한 금액과 이 위에 말했던 자본적 지출액 더하기 양도비용 중에서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은 각각 몇 %로 곱해줍니까?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곱하기 3%로 해줍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0.3%고요. 근데 지금 이거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산 문제 나와도 안 풀 거니까. 근데 궁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충 보여드릴게요. 캡처하시고 바로 넘어가세요. 그럼 양도소득세 말 문제 같이 볼게요. 자,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같이 보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반주택이 있었는데 상속받은 거죠, 지금. 자, 이럴 경우에 어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됩니까?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비과세 해주는 겁니다. 자, X주택 더하기 일반주택 문제가 나온다면 다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적용되는 거예요. 종전주택은 예외입니다. 밑에 종전주택 있는데 나중에 볼게요. 자, 그러면 일반주택과 일반주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일반주택은 뭐냐면 동거봉양하게 됐거나 혼인합가돼서 생긴 주택인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몇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게 됐는데 몇 년 이내에 양도해야 됩니까? 동거봉양은 10년 이내고요. 혼인합가는 5년 이내에 양도해야 됩니다. 자, 이제 종전주택 더하기 일반주택의 경우에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몇 년 이상이 지난 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주택 취득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됩니까? 자,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한 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원 중 일부가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 군으로 이전하면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미만 보유한 때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까? 네, 그렇지 않죠. 세대 전원이 이동해야 되고요. 이 경우 해당 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여기에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원 중 일부가 넘어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세대원 전원이 이동해야 된다.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닌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토지 또는 건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구는 그대로 출제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만약에 출제되면요. 그래서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소득세법에서 사업소득 볼게요. 보통 사업소득 계산 문제 같은 거 나올 경우에는 표랑 나오기 때문에 사이즈가 되게 커 보입니다. 그런데 단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필요경비 산입불산입 골라내는 거라서 그냥 푸시는 게 좋아요. 성급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까? 불산입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에 업무 사용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까? 자, 인정해 줍니다. 자, 복식부기랑 간편정보 대상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복식부기는 사업용 유형 고정 자산에 토지랑 건물은 제외하는데, 이 유형 고정 자산의 처분소득은 과세 대상 사업소득으로 봐줍니다. 간편정보 대상자는 과세하지 않아요. 좀 특혜를 주는 거죠. 업무와 관련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까?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입니다. 자산의 평가차손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까? 재고자산 외의 평가차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천재로 인한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은 필요경비로 인정해요. 자산의 평가차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고자산 외에요. 재고자산의 평가차손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는 거겠죠. 사업소득 받고요. 결손금 및 2월 결손금 볼게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비거주자가 그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2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까?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만 가능하게 돼요. 비거주자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요건이 있는데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여야 되고요.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되고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소득세를 신고기간 내에 신고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 내에 소득공제 환급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모두 충족됐을 때 소득공제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만 가능하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2월 결손금이 확인된 경우에 그 2월 결손금은 공제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죠. 결손금은 해당 2월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15년 이내에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2월 결손금부터 공제하게 됩니다. 자, 사업을 기준으로 근연 기입의 순으로 공제하게 되죠.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게 되고요.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2월 결손금이 확인되면 그 2월 결손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럼 금융소득에 관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 소득세법 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보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그럼 근로연금 기타소득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연금소득부터 볼게요.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 연금액에서 공제하는 연금소득 금액이 자, 몇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몇만 원을 공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몇만 원이 뭐겠습니까? 한도가 900만 원이죠. 900만 원입니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에 수령하게 되면 땡땡 소득으로 과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득입니까? 기타 소득이죠. 연금계좌에서 받은 연금소득은 연금을 수령한 날이 수입식이고요. 그 밖에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가 되겠습니까? 자, 그렇죠. 그 밖에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고요. 연금계좌에서 받은 연금소득은 연금을 수령하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겁니다. 수령하는 날과 지급받은 날. 자, 달라요. 자, 기타 소득 볼게요.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상해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기타 소득입니까? 자,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퇴직 시에 퇴직금 지급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해서 수령하는 지연손해금은 기타 소득으로 봅니까? 자,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2006년 선고된 판례지만 최근 판례에서도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기타 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기타 소득이다. 서화나 골동품을 박물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 소득입니까? 자, 그렇지 않죠? 비과세 소득입니다. 박물관에 양도하는 건 비과세 소득으로 합니다. 사업용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 소득으로 봅니까? 자, 그렇지 않죠? 영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 소득에 해당하지만 자, 이렇게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 인해 받는 금품은 양도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근로소득 볼게요. 비과세되는 항목들. 자, 자가운전 보조금은 얼마까지입니까? 월 20만원. 식사대는 월 10만원. 자녀보육수당은요? 월 10만원. 자, 영장 근무 수당이 있는데 자, 포인트 알고 계십니까? 연 240만원 이내죠? 월 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여야 되고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업, 운전, 청소, 경비 등 자, 이런 사람들이 연장근무수당 연 240만원 이내까지는 비과세하게 됩니다. 자, 그럼 월 정액급여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총급여에 상여금 빼고 자가운전 보조금 빼고 연장근무수당 뺀 금액이 월정액급여가 됩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법에서 신고와 납부 볼게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농축수산물 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습니까? 조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없게 돼요. 쉽게 생각하세요. 복식부기 의무자면 너가 그냥 납세하라 이거예요. 납세조합을 굳이 조직하지 말고 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상시고용 인원의 평균 인원수가 20인 이하인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 20인 이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금융, 보험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가능한 거지 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그럴 수 없어요.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 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자, 가능하죠.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 사항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근로소득만 있거나 퇴직소득만 있거나 공적연금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이자 배당연금 기타 소득만 있거나 자 이럴 때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소득세법에서 퇴직소득세 계산 문제 나오면 저는 패스할 겁니다. 풀 사람은 푸세요. 지금 잠시 쉬었다가 법인세법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